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8세 김미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5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듣다가 너무 답답하시거나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거든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잡채, 볶음 반찬들 정성스럽게 만들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3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두 아이의 얼굴입니다. 그때 큰아이는 10살, 작은 아이는 8살이었어요. 지금은 45살과 43살이 되어버렸죠. 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만 있는 집에서 자라야 했던 제 아들들 말입니다. 가게에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자식들이 몇 명이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딸 하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정확히는 아들 둘과 딸 하나, 총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둘은 3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날 자격도 용기도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반찬을 하면서 생각해요. 내가 만든 음식을 우리 아들들이 먹어본 적이 있을까? 지금은 다 결혼해서 아내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있겠지. 혹시 명절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엄마 없이 자란 이야기를 할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일까? 손님들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세요. 정성이 들어갔다고, 엄마 손맛이 난다고 하시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작 내 아들들에게는 엄마 손맛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35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가 집을 나올 때 작은 아들이 제 손에 쥐어준 작은 지갑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엄마가 평소에 잔돈을 모으던 그 지갑 말이에요. 아이가 몰래 챙겨서 건네주면서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지갑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큰지. 8살짜리가 엄마를 걱정해서 용돈까지 챙겨준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매일 밤 그 지갑을 보면서 울어요. 35년이 지났는데도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준 선물인데 어떻게 써요? 요즘은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사람이 맞나?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들을 두고 떠나올 수 있었나?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명 같아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아마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 한 엄마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와야 했는지 말이에요. 1988년 저는 23살에 선을 봤어요. 상대방은 27살의 회사원이었죠. 요즘처럼 오래 사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 달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점잖게 하고 직장도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신혼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물어봤죠. 여보,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눈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무섭게 째려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혼부터 참견질이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는 밥투정, 반찬투정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어버리고
그릇을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았어요. 너 같은 년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첫째를 임신했어요. 기뻐할 일인데 더 끔찍해졌어요. 입덧으로 고생하는데도 밥상은 똑같이 차려야 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리가 났어요. 임신 7개월 때였어요. 제가 몸이 무거워서 반찬을 하나 덜 올렸나 봐요.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밥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깨진 그릇 조각이 제 다리에 박혔는데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더 냈어요. 배부른 걸 믿고 게을러지네. 그날 밤 너무 무서워서 친정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한숨만 크게 쉬시더라고요. 미순아, 시집간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때 깨달았어요. 딸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는 걸. 아무도 제 편이 없고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도 세상 누구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큰아들을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아이가 밤에 울면 시끄럽다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아이를 달리느라 잠을 못 자서 다음날 피곤해하면 또 화를 냈어요. 애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5이나 키웠는데. 아이가 2살 되던 해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큰아이도 제대로 돌보기 힘든데 또 임신이라니. 하지만 그 사람은 아들을 하나 더 갖고 싶어 했어요. 둘째 임신 중에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아픈데도 밥을 안 차렸다고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어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벽에 부딪혔는데 배에 충격이 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 서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냥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죠. 의사 선생님 눈빛이 저를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작은 아들까지 낳고 나니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폭풍 같은 화가 쏟아졌어요. 제일 무서웠던 건 아이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화를 낸다는 거였어요. 큰아이가 5살, 작은아이가 3살 때였는데 제가 실수로 그 사람 셔츠에 다리미 자국을 냈어요. 그날 아이들 앞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때 큰아들이 아빠한테 달려가더라고요. 아빠, 엄마 때리지 마.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5살짜리가 엄마를 보호하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그때는 이혼이라는 게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여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사건 말이에요. 1990년 2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루였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큰아들이 7살, 작은아들이 5살이었어요. 겨울방학이라 아이들이 집에 있었죠. 그 사람은 회사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평소보다 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밤 10시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죠. 밥상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밥이라고 차려놨어. 사실 그날 밥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김치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술에 취한 그 사람 눈에는 뭘 봐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갑자기 상을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찌개와 밥그릇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온 방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년이 감히 이런 걸 차려놔? 개밥도 이것보다 낫겠다. 평소 같으면 그냥 참고 치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따라 너무 억울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면서 집안일 하느라 지쳐 있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너무하지 않으세요?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려쳤어요. 뭐? 나한테 대드는 거야? 쓰러질 뻔했어요.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눈앞이 깜깜해졌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큰아들이 울면서 달려와서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엄마. 작은 아들은 무서워서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광경을 봐야 하나?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 같은 년이 애 엄마라고?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그 사람이 출근하고 나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친정으로 갔어요. 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 안 하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미순아, 그래도 아이 아버지인데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친정 어머니마저 저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어제 아이들 앞에서 저를 때렸어요. 진짜 못 살겠어요. 그제서야 어머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서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자가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 돈은 어떻게 벌고?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여자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매일 밤 그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대로는 아이들도 저도 망가진다고 말이에요. 결심했어요. 이혼을 하되 일단 제가 먼저 나가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만든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3월 초였어요. 예상대로 난리가 났죠. 뭐? 이혼? 너 미쳤어? 하지만 의외로 쉽게 동의했어요. 아마도 딴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혼을 해주는 대신 조건을 붙였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 너는 빈손으로 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봤자 더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일단은 아이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제가 먼저 나가서 돈을 벌어 생활 기반을 만든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야 해. 돈을 벌어서 너희들 데리러 올게. 큰아들이 울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언제 와? 곧 올게. 많이 기다리지는 않을 거야.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1년,
길어야 2년이면 충분히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을 나오는 날 작은 아들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제가 평소에 잔돈을 모으던 작은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죠. 엄마, 이거 가져가. 8살짜리가 엄마를 걱정해서 용돈을 챙겨준 거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마워. 엄마가 잘 쓸게. 그게 제가 아들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1990년 3월 15일 저는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졌어요. 가진 건 작은 아들이 준 지갑과 그 안의 동전 몇 개가 전부였죠.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며칠 신세를 졌어요. 중학교 동창인 영희가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눈치가 보였어요. 영희도 신혼이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들어와서 신세 지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 고시원을 구했어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 15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영희한테 빌린 돈이었어요.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 생긴 게 다행이었어요. 이제 일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5살에 고졸학력, 결혼해서 아이 키우다가 이혼한 여자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 구한 일은 식당 서빙이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월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주인 아저씨가 마음에 들 때만 월급을 제때 줬죠.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아이들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큰애는 학교에서 돌아왔을까? 작은애는 밥을 제대로 먹었을까? 혹시 아빠가 또 화를 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달 후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보러 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면박을 줬어요. 뭐하러 왔어? 아이들 교육이 안 좋으니까 오지마. 그래도 아이들 얼굴은 봤어요. 창문 너머로 큰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손을 흔들어 줬더니 아이도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펑펑 울었어요. 아이들과 한 약속을 빨리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더 구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3-4시간밖에 못 잤지만 버텼어요. 아이들을 데려오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거든요. 월 40만 원과 30만 원, 총 70만 원을 벌어서 생활비 20만 원을 제외하고 5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6개월 후에 통장에 300만 원이 모였어요. 이 정도면 전세방 하나 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아이들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간 거였어요. 새로운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말이에요.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겨우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데리러 왔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버지에게 그 사람 회사라도 알아봐 달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하셨어요. 미순아, 이제 그만해라. 이혼했으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네 인생이나 잘 살아.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은 제 자식인데 포기하라니. 아버지, 제 아이들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그 사람 회사에 몇 번 전화를 했지만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사슬 탐정을 쓰기에는 돈이 부족했고요.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아이들이 다녔던 유치원, 병원,
친척 집까지 다 가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완전히 종적을 감춘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이사를 간 거라는 걸. 제가 아이들을 찾아올까봐 미리 손을 쓴 거였어요.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으면 사슬 탐정도 쓸 수 있고 더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을 3개로 늘렸어요. 낮에는 식당, 저녁에는 호프집,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했어요. 잠은 하루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나니 통장에 800만 원이 모여졌어요. 아이들 소식은 여전히 들을 수 없었지만 통장에 돈이 모이니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벌써 엄마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을까? 혹시 새엄마라도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준 지갑을 보면서 다짐했거든요. 반드시 찾아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어요. 저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을 좀 더 빨리 모을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호프집에서 알게 된 언니가 말했어요. 미순아, 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좋은 일 하나 소개해 줄까?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 아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 해주는데 월 30%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 월 30%라니 8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4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3개 일을 해서 버는 돈이 70만 원인데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아이들 생각에 급한 마음이 앞섰었어요. 정말 확실해요? 그럼 내가 벌써 6개월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와. 그 언니가 통장 내역을 보여줬는데 정말 매달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800만 원 중 절반인 400만 원만 해보자고. 혹시 모르니까 반은 남겨두고 말이에요. 첫 달에는 정말 12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래서 2번째 달에는 나머지 400만 원도 투자했어요. 2번째 달에도 24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 방법이 1년 안에 몇 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3번째 달 더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더 빌려서 총 2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월 600만 원씩 들어온다면 대출금은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번째 달 말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언니도 투자 업체도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사기였다는 걸. 처음 2달은 미끼였고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든 다음에 도망간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2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더 미치겠는 건 그 돈의 일부분이 빌린 돈이었다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갚을 거야?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 무서웠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고시원도 나와야 했고 사채비 때문에 계속 도망 다녀야 했어요. 아이들을 찾기는커녕 제가 살아남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땐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욕심을 부리지만 말고 그냥 조금씩 모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성급한 마음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1992년 봄,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27살이었고 아이들과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호프집에서 일하다가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35살의 택시 기사였는데 저와는 정반대로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무엇보다도 제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같이 걱정해주고 혹시 소식이라도 들렸냐고 물어봐주고 그런 사람이 고마웠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순 씨, 나와 결혼하지 않을래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혼란스러웠어요. 아직 아이들을 찾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재혼을 생각해요? 저는 아직 제 아이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결혼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찾아봐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서는 정말 한계가 있었거든요. 2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봤지만 실마리 하나 찾지 못했어요. 혹시 결혼을 하면 더 안정적인 기반에서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재혼을 해도 될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에 재혼을 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간단하게 예식을 올렸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엄마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게 배신같이 느껴졌거든요.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정말 착했거든요. 제가 우울해하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아이들 찾는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둘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설 탐정도 만나보고 시청이나 구청에도 가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용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1993년에 딸을 임신했어요. 기뻤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다른 아이를 가지면 첫 번째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딸이 태어나면 오빠들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위로받았어요. 아, 이 아이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딸을 낳고 나서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아기를 키우는 기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버리고 온 아들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해주는 것들을 두고 온 아들들에게는 제대로 해주지 못했구나. 그때 큰아들은 10살, 작은 아들은 8살인데 엄마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을 키우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했거든요. 딸이 3살이 되던 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제대로 된 사설 탐정 사무소에 의뢰했거든요.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가서 멀리서 봤는데 아이들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재혼을 한 거였어요. 큰아들은 이미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새 엄마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긴 했어요. 생활도 안정적인 것 같았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나타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아이들 앞에 나타나도 될까? 지금 와서 엄마라고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일까? 오히려 혼란만 주는 건 아닐까?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아이들을 찾기는 했는데... 상황을 설명하니까 남편도 고민스러워했어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성급하게 나타나면 아이들한테 충격일 수도 있어. 그래서 결정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아이들이 더 크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타나기 어려워졌거든요. 아이들은 점점 더 크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있었어요. 매년 아이들 생일이면 멀리서라도 보러 갔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저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준 아들들에게 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때 동네에서 알게 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돈도 많아 보였어요.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내게 말했어요. 미순 씨, 개 하나 끼지 않을래요? 개요? 네, 우리끼리 하는 건데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 10개월 후에 1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0만 원씩 넣어서 1200만 원을 받는다니 200만 원의 이익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조금씩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번의 사기당한 것도 생각났지만 그래도 20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개 하나 끼려고 하는데 어때요? 개?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거라 안전할 거예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같이 하거든요. 남편은 걱정했지만 제가 워낙 간절하게 말하니까 허락해 줬어요. 매달 100만 원씩 넣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어요. 6개월 동안은 잘 돌아갔어요. 매달 정해진 사람이 돈을 가져갔고 저는 7번째 순서였어요. 이제 몇 달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7번째 제가 돈을 타야 되는 달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사를 간 거예요. 말하자면 야반 도주를 한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아주머니가 개를 동시에 여러 개 만들어서 많은 돈을 모은 다음에 혼자 도망을 간 거였어요. 6개월 동안 모았던 600만 원이 날아갔어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남편 눈치 보면서 모은 돈인데 말이에요. 이제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여보, 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개는 원래 위험한 거야.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해 줬어요.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또 아이들과 더 멀어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만 반복해야 할까요? 그때부터 더 신중해졌어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조금씩 모으자고 다짐했어요. 2005년 그 해에 제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낸 적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어요. 졸업식에 몰래 가서 봤는데 키도 훌쩍 크고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제 얼굴과 닮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미 낯선 사람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보자고. 직접 만나기는 어려워도 편지로라도 제 마음을 전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편지를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간단하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엄마야, 15년 동안 연락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연락해. 우편함에 넣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 편지가 아이들에게 닿을까? 읽어볼까? 답장이 올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돌았어요. 한 달을 기다렸어요. 2달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아이들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구나. 이미 저는 아이들에게 추억 속의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려고요. 뭘? 아이들 찾는 거요.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요. 남편은 안타까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딸을 더 잘 키우는 데 집중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어요. 딸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딸은 정말 착하게 잘 자라줬어요. 2010년 딸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오빠들 생각 안 나요? 깜짝 놀랐어요. 딸한테는 오빠들 이야기를 자세히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간단하게만 말했었는데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많이 나지. 왜 안 만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 엄마의 부끄러운 과거를 어떻게 말해요? 상황이 복잡해서 그래.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딸이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딸과 함께 다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쉬워졌거든요. 딸이 컴퓨터를 잘 다루어서 많이 도와줬어요. 며칠 후에 아들들을 찾았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아직 결혼 전이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두 아들 다 멀쩡하게 잘 자란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는 거였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게다가 큰아들은 이미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일단 안부만이라도 물어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들이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첫 번째 남편, 그러니까 아이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부고 소식을 딸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려줬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였잖아요. 장례식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가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장례식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었고요. 결국 멀리서 보더라도 가보기로 했어요. 딸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을 봤어요. 35년 만에 보는 우리 아들들이었어요. 큰아들은 45살, 작은 아들은 43살이 되어 있었어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맡고 있는 모습이 어젓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평소에 아들들을 만나면 무릎 꿇고 잘못을 용서 빌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기에 더욱 나타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에 더욱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냥 돌아왔어요. 딸이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마지막 기회였는데 놓쳐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아이들을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위로해줬어요.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만나기 어려워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너무 컸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더 간다면 내 나이도 점점 더 많아진다는 생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던 해였어요. 그때는 아이들과 헤어진 지 30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손님이 확 줄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특히 아이들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혹시 오빠들도 힘들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들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사업이 어려워지지는 않았을까? 가족들은 건강할까? 밤마다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엄마라면 당연히 챙겨야 할 일인데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제안했어요. 엄마, 익명으로라도 도움을 드리는 게 어때요? 익명으로? 네, 정체를 밝히지 말고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는 거요. 생각해보니 괜찮은 방법 같았어요. 30년 동안 해주지 못한 엄마 역할을 이제라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딸이 인터넷으로 아이들 근황을 알아봤어요. 큰아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은 직장인이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돈이 필요한 상황 같았고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익명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큰아들 회사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방역용품을 보냈고 작은 아들에게는 결혼 축의금을 익명으로 보냈고요. 물론 받는 사람들은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딸이 인터넷에서 찾아낸 건데 작은 아들이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어릴 때 헤어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김미순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경에 구미 지역에 계셨던 분이라면 연락 주세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엄마를 찾고 있었다니. 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연락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매일 밤 그 글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를 찾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나타나기도 정말 무서웠어요. 무슨 낯으로 제가 나타나겠어요. 결국 딸이 대신 연락했어요. 작은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혹시 찾으시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물론 완전히 변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었어요. 혹시 엄마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0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엄마야. 그 후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로 울기만 했어요. 3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왜 이제서 연락하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더 미안했어요.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지 못한 거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그날 밤 큰아들도 연락했어요. 작은 아들이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좀 더 신중했어요.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커져서 너무 고맙구나. 엄마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대화가 됐어요. 3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질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연결고리가 생긴 거잖아요.
작은 아들이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무섭고 부끄럽고 겁이 났어요. 30년 동안 늙어버린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엄마가 많이 늙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만나고 싶어요. 2022년 봄 드디어 아들들과 만났어요. 32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딸이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고 싶었어요. 아들들과의 첫 만남은 엄마 혼자 감당하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두 아들들이 와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어릴 때처럼 큰아들은 아빠를 닮고 작은 아들은 나를 많이 닮아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큰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그 순간 32년의 세월이 무너졌어요. 앞에 서 있는 건 45살의 어른이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10살의 어린 아들이었어요. 먼저 무릎부터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들이 놀라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미안해서 그래.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그날 3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32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다 메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해 줬어요.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어른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큰아들도 말했어요. 새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그때 어땠는지. 엄마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 이해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엄마를 이해해 줄 줄도 알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요. 아들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신혼이었어요. 저에게는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있는 거였어요. 몇 달 후에 며느리들과 손주들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느리들이 잘 이해해 줬어요. 특히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아빠가 어머니 이야기 가끔 했어요. 많이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손주들은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신기해 했어요. 5살 손녀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왜 지금까지 안 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어린 아이에게 할머니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요. 할머니가 멀리 살아서 그래. 이제는 자주 올 거예요. 그럼 자주 올게.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32년의 공백을 메운다는 건 당분간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시 가족이 된 게 너무 기뻤어요. 이제 저는 68이에요. 아들들은 45, 43의 중년이 되었고요. 아들들의 졸업식도 군대 가는 날도 첫 취업도 결혼식도 모두 놓쳤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지금부터라도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주 아들들 집에 반찬을 갖다 줘요. 매주 아들들 집에 반찬을 갖다 줘요. 32년 동안 해주지 못한 엄마 손맛을 지금이라도 보여주고 싶거든요. 손주들과 놀아주면서 제가 아들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대신 해주려고 해요. 아들들도 저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줘요. 명절이면 같이 보내고 생일이면 축하해주고 아플 때는 걱정해주고 늦었지만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얼마 전에 작은 아들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작은 액자였는데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오기 전날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이거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모든 게 생각났어요. 그때 10살, 8살이었던 이쁘고 착한 아들들의 모습이요.
고마워. 엄마가 잘 간직할게.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나요. 3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감사해요.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32년 전에 만났다면 서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이가 되어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긴 시간들을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로 살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이라면, 사랑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32년 전 작은 아들이 건네준 그 지갑은 지금도 제 곁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천륜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다시 만나면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생기니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기시면 다음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